지금부터 제 117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쳐주셔도 됩니다. 네, 이번 8월의 책은 한창옥 시인의 시집 해피엔딩입니다. 톡톡에 앞서서 무대에 계신 패널 분들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초대 시인 한창옥 선생님께서는 2000년 시집 다시 신발 속으로를 통해 등단하셨으며 빗금이 풀어지고 있다, 내 안의 표범, 해피엔딩 등 4권의 시집을 펴내셨습니다. 부산 시업 편집주간 그리고 부산 작가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포엠 발행인이시기도 합니다. 인간문화재 49호 부친을 기린 한유성 문학상을 제정하여 송파구와 포엠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제8회 수상자를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계십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실 평론가 정훈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으로 등단하셨으며 현재 시 전문지 사이펀과 인문무크지 아크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자님 많은 기대가 됩니다. 무대 왼쪽에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은 오늘 톡톡을 함께해 주실 시민 독서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프카의 밤 토요 독서회인데요. 연산 도서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책방 카프카의 밤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독서 공동체입니다. 2018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함께 책을 읽고 삶을 써나가는 멋진 독서. 오늘 대표 대담자로 먼 길을 달려와 주신 권현지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절 뜻깊은 날에 하게 되어가지고 저로서도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인사를 하실 때 권현지 선생님 박수가 제일 크던데 오늘 제일 많이 동원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오늘 한창옥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시집을 내셨는데요.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작가 회의에서 문학톡톡 대상 이제 작가를 정할 때 약간 좀 텀이 있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시죠? 좀 늦게 모시게 됐는데 네. 사실 한창옥 선생님 저로서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를 자주 좀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통 못하다가 몇 년 만에 얼굴을 이제 뵈었습니다. 한창옥 선생님이 포엠을 만드시고 제가 잠시 이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선생님이 서울과 부산을 이제 오가면서 행사를 하셨거든요. 행사도 상당히 다채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창옥 선생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전에 이제 영광도에서 포엠 행사를 할 때 제가 노래를 시키시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예. 그래 글 쓰는 사람이 노래를 이제 영광도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런 이제 또 지금 돌이켜 보건데 그런 기억들이 하나의 추억이 된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한창옥 선생님 오늘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민 대담자도 같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부군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픈 그런 이제 상을 당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보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군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한창옥 선생님의 어떤 최근의 근황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냈었는지 이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이제 문인들한테 동료 작가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번 우리 작가의 김요하김 회장님과 우리 작가의 회원 여러분들이 조문을 와주셨어요. 또 마음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이게 지금 상을 당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나는 프로야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어떤 초대 행사든 큰 무대에 올려지는 예술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이런 무대가 소중하고 또 객석에 애정과 관심이 커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복절에 또 쉬는 날이고 너무 무더워서 한두 명뿐이 안 오시면 어쩌나 객석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훈 선생님한테 걱정이라고 작가회도 고생하고 모두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쩜 좋냐 그랬더니 기본 25명은 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작가회와 또 정훈 선생님 또 독서회의 우리 권현지 토론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3년 전에 수술을 큰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몸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제 그 선생님 건강을 바랍니다. 오랫동안 시를 쓰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좋은 시를 좋은 작품을 그리고 훌륭한 시인으로 남아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니까 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권현지 선생님 혹시 질문 예, 먼저 예. 권현지 선생님 예, 우리 시민대 단장께서 예, 질문 있으면 먼저 한번 예. 네, 안녕하십니까. 권현지입니다. 우선 저희는 연산 도서관 앞에서 있는 책방에서 같이 책을 읽다가 이제 독자들끼리만 읽다가 이렇게 작가님과 또 평론가님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새로운 독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얼마나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제 우리 독서 모임원들과 또 시인님의 작품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끼리 들었던 궁금증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 독자와 작가로서의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독자로서 작가님을 만나 뵙게 되는 일인데 여기도 독자이면서 동시에 작가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독자 입장에서 본다면 독자가 작가를 만나는 일이 양날의 검인 것 같더라고요. 텍스트 너머에 실제 인물을 만나는 게 텍스트를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빈약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반대로 작가의 입장에서 독자를 만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좀 여쭙고 싶고 이후에 이제 시집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세부적으로 시 몇 편 그리고 시인님께 시를 짓는 건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맥락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독자와의 만남을 분명히 여러 번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독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독자 없는 작가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인은 나는 독자가 필요 없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독자 없는 작가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저기 시집 전체적인 질문을 그러면 바로 제가 이어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예, 일단 그 시집에 관한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선생님께 대해서 포엠이 지금 이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포엠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한 2, 3년 정도 이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최근 5, 6년 전부터 이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포엠을 그
만들게 된 뭐 계기라든지 그 당시의 정황을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시 전문 잡지와는 컨셉을 달리하는 그런 이제 기획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꾸려 오시느라고 상당히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포엠 같은 경우는 일반 시 전문 잡지와는 달리 약간 그 대중성을 또 표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초대석에 모시면서 이분들의 삶을 조명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꼭지도 마련해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입니다만은 또 유명한 정치가들이나 또 문화예술인과는 문화예술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뭐 잘 아시는 그런 이제 분들을 모셔가지고 초대석을 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한창호 쌤이 키가 작으시잖아요. 참 작은 거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섭외를 해서 그 시 잡지에 시 독자들한테 또 선보일 수 있었는지 상당히 그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집에 관한 논의 이전에 그 포엠이 사실 뭐 저에게도 계속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고마움도 이제 전할 겸 요새 포엠에 대한 현황이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여성 시인으로서 시 전문 잡지 발행인이 제가 최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책임감도 생기고 또 어깨가 무거웠어요. 제가 잘 나가야 또 앞으로 이런 여성으로서들 앞장서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책임감이 컸고요. 또 저는 잡지를 하면서 기존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좀 시사성도 좀 넣고 좀 자유롭게 그렇게 독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훈 선생님이 그 주민 인터뷰 그걸 궁금해하신 거죠? 사실 주민 인터뷰가 이번에 거의 60회가 되는데 그 섭외가 쉽진 않아요. 또 선정해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막 여기저기서 추천도 들어오는데 절대 안 해요. 선정하는데 아주 까다롭고 특히 이게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어렵다는 유명 예술인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소속사가 대형일 때 이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하면 또 그쪽에서도 포엠이나 한창옥을 또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하고 나서 결제가 3단계로 들어간다고 해요. 이 소속사에서는. 그런데 거의 100%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창호가 뭐라고 이렇게 다들 응해 주실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책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종만 사진작가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책에 나가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너무 수줍어하는 거예요. 그 정말 대단한 사진작가인데 그래서 그 순수한 면을 보면서 그분이 참 안 잊혀지고 또 뭐 김한길, 김진명 소설가라든가 또 조수미 성악가 그리고 특히 그 와인구단의 이연세 만화가 아시죠? 참 이런 분들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집도 강하고 카리스마도 다 갖고 계신데 우리 잡지에 나감으로써 굉장히 얘기도 잘해 주시고 그럴 때 또 감사하고 특히 남진 전영록 뮤지션을 만났을 때 남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진 선생님 아버지가 그 목포신문사 대표이기도 했고 근데 또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세상을 살아오셨어요. 아버지도 이게 정치 쪽에 또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 예정을 했는데 그때 트로트 뭐가 생겨가지고 거기 심사를 보러 가실 때였어요. 근데 30분만 잡아놓기로 했는데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얘기를 재밌게 한 거야. 매니저가 막 쫓아오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참 기억에 남는 게 많아요. 그러고 3, 4대째 예술가 가족인 조관우라든가 전영록 이런 분들은 참 순수하고 몸과 정신이 참 젊어요. 아직까지도 인연을 이어오는데 또 우리 한유성 문학상 행사에 오시기도 하고 또 화환도 보내시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또 저 나름대로의 오히려 제가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여쭤보셨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호 가을호에는 그 부활 멤버인 그 김태원을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방송국에서도 섭외하기 힘든 분을 혼자서 지금 섭외를 하시고 계십니다. 따박따박.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네. 예, 받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로 직접 다이렉트로 청탁을 해요. 근데 제 목소리가 예쁜가 봐. 다 응해주는 걸 보면 제 음성이 예쁜가 봐요. 이거 안 웃어요? 목소리로 좀 웃기려고 목소리로 했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상당히 뭐 소중하고 좋지만 또 전화상의 목소리가 참 상당히 거절하기 힘든 그런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아니에요. 제안을 하더라도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저는 진담입니다. 정말 거절하기 힘든 그런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제 우리 한창호 선생님인데 일단은 우선은 이제 시집이 주기 때문에 제가 시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 기존에 그 B급이 풀어주고 있다라든지 내 안의 표범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연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신선하고 참신한 그런 젊은 감각의 그런 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좋은 의미의 말인데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안에 무언가가 난해한 어떤 세계관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시를 여러 편 창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집은 해피엔딩은 그 기존의 그 시집 속에 실려 있는 시편들하고는 약간 빛깔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부터 지향을 했던 그런 시 세계를 담은 시편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상당히 좀 쉽게 읽히는 면이 있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은 우선은 이제 과거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어릴 때 이제 자라왔던 그런 집안이나 어떤 환경이나 뭐 배경 이런 부분들을 추억을 되짚어 나가는 그런 시편들이 있어가지고 읽기에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집을 준비하시면서 그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하고 다른 어떤 컨셉이라든지 혹은 그 처음에 시를 썼던 그런 이제 시집을 내면서 준비를 했던 그런 마음과 달라진 게 있다면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시집을 내면서 어떤 좀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시인으로서 이런 점이 있으면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변화보다 약간의 성장이 있지 않았었을까. 네. 그리고 그 나의 시는 어떤 장면이라 할까요? 거기서 경험과 체험을 끌어와서 재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 특히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시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각자 시에 대한 생각과 기준 미학은 다 다를 겁니다. 네. 사실은 답변은 좀 짧게 하시지만 안에 수많은 그 이야기와 내용을 그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간이 짧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가지고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으신데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스스로 끊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 예, 평소와 달리. 두 분의 며칠 전에 이렇게 질문지를 받았는데 너무 열심히 이렇게 책을 봐주시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훈 선생님도 왔는데 또 이게 무게 있는 질문 이런 걸 보면서 두 분 얘기만 들어도 오신 분들의 보답이 되겠다. 그래서 또 시간이 1시간 10분뿐이 안 돼. 이 정도의 양이면 3시간도 모자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을 짧게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그 예정된 순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스토리 말씀하셨는데 이 시집에 한 50여 편의 시가 실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50여 개의 스토리가 다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거든요. 저희가 읽을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창작자 본인의 이야기도 있겠고 물론 아니면 어디선가 뭐 다른 이야기,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시적 화자와 실제 화자는 구분해서 봐야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나 다양한 방향을 가진 스토리들을 이렇게 엮어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스토리는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시인께서 계속 시를 쓸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시가 지금 다 다르다 그러셨어요. 다르게 읽힙니다. 예,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저는 어려서 그 어른들 얘기 듣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권현지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모든 게 제 사실 팩트 제 얘기로 좀 이렇게 읽어주신 게 좀 많아서 그 제목 중에 뭐죠? 그 제목을 뽑아주신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체험을 하셨는지 뭐 궁금해하신 것도 있었고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게 시라는 거는 그 부활의 그 김태훈 씨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시 한 편을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고 또 책 한 권을 가지고 시 한 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제 나름대로 꾸며본 것도 많고 또 사실적인 제 팩트 얘기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이야기들을 들은 것들을 예. 그게 이제 소스가 되어서 시로 이렇게 형상화하신 건가요? 좀 어려서부터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제 머리가. 알겠습니다. 그 시집 전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읽었을 때는 독자가 받아들이기에 이게 시집이 파트 1, 2, 3, 4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파트 1의 경우는 작가 유년 시절의 원가족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읽기에는. 그래서 뭐 브래지어를 모르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에 관한 시가 좀 모여져 있고 파트 2에서는 뭐 폐기물이나 지하철의 풍경 아니 뭐 뉴스 등에 좀 시선을 돌린 것 같았고요. 파트 3에서는 이제 어린 염탐꾼이 지켜보는 그런 일상들 마지막으로 파트 4에서 좀 정리하는 느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가부장제의 단면을 슬쩍 언급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각각의 시도 중요하지만 시가 배치가 되어서 한 편의 시집이 되려면 나름의 이제 시인님의 의도나 그런 배열하는 데에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인께서는 이렇게 시집을 엮으실 때 어떤 의도와 맥락으로 시들을 꿰어가시는지 그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시 한 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구성을 해보잖아요. 구성을 해서 이게 한 작품을 만들어 놨다가 다시 또 재배치하기도 하고 또 그 구성을 또 다시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어간다기보다는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을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번 시집을 건축하실 때도 나름의 어떤 의도를 지니고 이렇게 파트를 구분을 하셨던 예, 건지. 그거는 네네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이번 시집이
제가 좀 많이 아팠을 때 그 아들이 지금 출판을 맡고 있는데 유고 시집이 될 것 같으니까 급히 서둘러서 이거 편집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완성을 다 안 했는데 이거 시집을 지금 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 나중에 유고 시집 만들기 싫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림 사진도 들어갔고 이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표지만 물어서 표지를 어떻게 줬냐고. 근데 그때 우리 등단 시인이 그림을 그려준 게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거 쓰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쓰라고 했어요. 이게 제목도 이제 그 엄마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물론 시도 있지만 해피엔딩으로 붙였고 또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저로선 완성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이게 출판 모임을 또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질문하고는 좀 어긋난 얘기지만 출판회를 하고 싶다 해서 아니다 하지 말자 그랬더니 하겠다 그래요. 그게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 물어서 도저히 여길 얘기를 하면 못할 거란 생각을 하고 저기 롯데타워에서 하면 하지 그랬자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 롯데타워 32층에서 하게 된 거예요.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참 많이들 한 150분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 시집을 내고 나서 제가 또 다시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유고 시집은 면하게 돼서 지금도 또 자식이지만 좀 고맙고 흐뭇하죠. 또 뭘 물어보셨죠? 그게 말씀드린 게 다고 그렇다면 이제 특이하게도 사진이 4편 정도 실려 있단 말이에요. 실제 사진이. 그럼 그것도 이제 아드님의 좀 의도가 반영된 것일까요? 아마 이게 유고십이라 생각하고 엄마의 리즈 시절이 예뻤었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사진을 실었죠. 이게 그 콘서트 하는데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영상을 한 5분, 7분짜리가 만들었는데 연도별로 제 역사를 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이 엄청 났어요. 그 어떻게 이게 자식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걸 사진을 보면서 저도 참 그 부산에 93년도에 그 남편이 이쪽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서울에 계속 학교 근무하다가 국어 선생님인데 고향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신을 낸 거예요. 내신 신청을 했는데 중앙과 지방에는 교환이 금방 되는 거예요. 중앙 쪽으로. 그래서 먼저 이제 와서 근무를 하고 나는 이제 한 6개월 후에 왔나 이렇게 됐는데 그때 남편은 이제 내가 어무해서 또 서울에 활동하던 거를 다 버리고 왔어요. 다 문학 활동을 버리고 오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러자 부산에서 2000년도에 시집을 내게 됐어요. 첫 시집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첫 시집을 묶어서 그 범일동 국제호텔에서 출판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거기 친구 영화 촬영이 한참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누구죠? 유호성하고 장동건도 만났지만 이렇게 출판을 마치고 나서 부산에 그 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 안 있어서 그 2002년도 아시안 게임 때 그 사회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MBC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기도 했었는데 좀 사정이 생겼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그 아시안 게임 전야 행사를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났는데 그다음에 그 부산철도 100주년 기념이었나? 그래서 그때 새마을호를 8량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시낭송회 가을 시낭송회를 그 열차 안에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면서 부산역에서 울산까지 왕복을 하면서 부산 시민을 다 열차에 태우고 그런 참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면서 아마 남편은 마음을 놓았을 거예요. 아, 이 여자를 부산까지 끌고 와서 어쩌나 했는데 나름대로 자꾸 활동을 하니까 마음을 놓았던 것 같고 또 시올림 씨 낭송회를 100회까지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게 10년을 걸려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한 해도 결석을 안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고 저로서는 그게 잊혀지지 않는 이제 일이었는데 그때 같이 고생했던 우리 한기럽 선생님 오셨고 또 김내강 선생님 정말 시울림으로 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 쏟았죠. 김내강 선생님 저기 오셨죠. 네. 지금은 시울림이 잘 부산을 대표하는 낭송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고생한 만큼 잘 돼서 고맙고 아 제가 또 딴뚜로 빠졌네요. 또 질문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서울 송파 출생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산과 인연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얼핏 말씀을 그러네요.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이유로 예, 오셨. 그래서 그 남편 따라서 고향 찾아온 게 이제 부산과 인연이 됐고 또 이제 부산 독자들하고 자연스럽게 또 친해졌고 어떤 부산에서의 이게 문학 활동의 열정과 제 청춘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열정을 쏟았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한번 어디 기사를 봤는데 부산 문학 발전의 한 허리 역할을 한 한창옥 씨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게 부산을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절대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또 이 전국지다 보니까 잡지가 왔다 갔다 또 하고 근데 이제는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기력도 많이 딸리네요. 네, 정우 선생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덕분에 서울 송파구에 발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송파의 강남이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그 범일도 국제 호텔에서 두 배우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 당시가 그러면 친구 영화를 한참 촬영하고 있을 당시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2000년 아마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제 포엠이라든지 시올리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끝이 없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을 해내셨고 많은 또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쯤에서 제가 조금 이제 우리 그 오늘 오신 분들의 질문을 한 분 정도 듣고 그리고 오늘 그 카프카의 밤에서 한 분 정도 시낭송 몇 분 정도 준비를 하셨나요? 시낭송 몇 분이 한 하시나요? 분이 한 분이죠. 네. 예. 그 질 권현 선생님이 그 제 어릴 때 이야기를 물었던 것 같은데 정훈 선생이 그랬나? 예. 그럼 그 얘기 하나 하고 낭송을 들을까요? 예. 그 질문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기장을 엄청 열심히 썼는데 한 20권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전교 학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담임 선생님이 바이런의 시집 그녀는 예쁘게 걸었다를 선물을 주시면서 너는 시인이 될 거다 그러신 거예요. 그 시집을 품고 다니면서 나는 시인이라고 얼마나 뽐내고 다녔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이미 시인이었던 거예요. 혼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통령 선거인가 선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그 예술가이시고 또 동네 유지니까 모든 손님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그때 그 당시에 그 백색 전화라는 게 우리 집뿐이 없었거든. 그게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교환을 통하는 전화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110세가 넘으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 백색 전화로 돌려서 한 20리대는
도시로 해서 중국집에 전화해서 요리를 신청하면 트럭으로 싣고 왔어요. 그럼 트럭이 동네 중간쯤 오면은 동네 개들이, 개라 그러면 안 되죠. 동네 강아지들이 다 뛰어나온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 그 당시에 부산 출생이신 그때 시민당 대표 박순천 여사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연설을 하는데 너무나 씩씩하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도 저런 여자같이 돼야지 이랬는데 이제 시인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 호칭으로는 뭐 장면 박사, 조병옥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집에 그렇게 오셔서 또 그 아버지 인연으로 또 문학계에 뭐 항병기 가야금 연주하는 교수님이라든가 또 이어령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려서부터 저는 뵈가지고 하여튼 그 아버지의 끼를 닮아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이제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명한 송파 산대놀이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문화재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 유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마 무형유산, 무형문화재. 네. 그 문화재라는 개념 자체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라는 말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화유산으로 그래서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새는 이제 문화재라는 말을 이제 안 쓰. 예전 같으면 이제 무형문화재 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아버님의 어떤 예술적인 끼와 재능을 그렇게 물려받으셨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그 질문을 한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아버지가 이제 80평생을 그 무형문화재를 복원해서 재정시키시고 인간문화재로서 이제 살다 가시면서 아버지 예술 혼을 기르자는 그 문학상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문학상 제정할 때 우리 정훈 선생이 오셨어요. 그리고 1회 수상자로 부산 출생인 김시영 시인이 수상자가 되셨고 또 저는 부산의 문학평론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정훈 선생님께 심사평을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또 그런 걸 제가 잊지 않습니다. 정훈 선생님 얘기. 네, 고맙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제1회 그 지금 송파에 그 부친의 성함을 딴 한유성길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잠실 쪽이 롯데. 그 잠실 롯데 바로 그 앞에 석촌호수를 끼고 한유성 길이 있으면서 400m 길이에요. 거기에 기념비가 있고 한유성 길로 명명한다는 기념비가 있고 또 바로 앞에 아버지 흉상이 있어요. 흉상이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길을 아버지가 평생 다니신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송파구와 서울시가 그렇게 그 한유성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흉상을 세워 주신 거에 대한 그 감사함 때문에 제가 늘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삽니다. 네, 저도 2017년 무렵에 그때 그 한유성 길을 이제 부친 이름을 딴 그 도로를 길을 걸으면서 흉상도 보고 또 잠실의 호수도 감상을 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과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우선은 그러면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질문을 한 분 정도 받고 시 낭송을 들어보고 다음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을 할까요? 그 시울님 함께 하셨던 저랑 방금 눈이 마주쳤던 우리 선생님 김예강 선생님 갑자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일어나서 쌤 축하드립니다.
시울님 2004년, 쌤 2002년, 저랑 10년을 쌤하고 정말 선생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시간 정도 빨리 오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세월이 흘러도 그때 그 기억을 항상 안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스님께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그렇지만 제가 질문 잡지를 하면서도 선생님 시를 쓰시고 또 이 시 보급을 위해서 많은 독자들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잡지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에너지가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어디서 나오시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잡지를 발행하는 일이 우리 김예강 선생님도 잡지에 지금 계시지만 이게 그냥 책을 하나 보면 그냥 이게 쑥 나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원고 청탁을 해서 원고를 받고 또 접수를 하고 편집을 하고 그 과정이 참 길어요. 그리고 또 발송 작업을 하고 근데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재정이 가장 또 문제가 되지만 또 사실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또 그 잡지를 왜 하냐 또 이럴 수도 있고 아 넉넉하다 이러면 아 저 여자가 재벌인가 보다 또 이럴 수도 있고 참 애매해요. 그러나 요즘 잡지를 창간했다 폐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잡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중앙과 지방의 경계가 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필코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어 놓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만들어 왔고, 근데 그게 좀 맥혀 들어갔었나 봐요. 한번 울산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왜 나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역할을 한창호 선생님 해내셨다. 이렇게 정말 큰 걸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인터뷰를 하러 왔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그럴 때마다 용기를 갖고 저도 어떤 때 한호 내고 나면 다음은 어떻게 하지? 걱정도 되고 내가 사실은 작년에 100호가 나왔어요. 그게 한 3년 전만 해도 100호를 맨날 80호, 81호 이렇게 썼어. 언제 그게 돌아올까? 100호까지만 내면 나는 이제 후를 날아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잡지를 하면서 제가 여행도 한번 못 갔고 개인 일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호만 내면 나는 이제 끝이다 이랬는데 왜 우리 여성들이 아기 나면 이제 안 날 거야 하고 또 낳듯이 또 지금 103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뭘 물어보셨죠? 선생님 충분히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예관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또 일을 치르고 나니까 그냥 허하고 막 이게 머리가 좀 그렇네요. 또 김현지 선생님 뭐 물어본 게 있었는데 신앙송 시 제목이 어떤 겁니까? 저희 어저께 이제 좋았던 시 나눴던 것 중에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 그 시를 낭독하려고요. 예. 오늘 무대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음악 줄까요? 네.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
폭염 지나자 순해진 가을을 밟고 염소들이 토닥토닥 고요를 나눈다. 산등성이에 걸린 그윽한 눈빛은 축축한 문장처럼 섞여 있지만 분명 어미다. 옆구리를 비비기도 하고 어린 양 떠는 작은 염소들을 향해 온몸으로 밀어주는 발아된 어미의 눈빛을 받아먹는다. 여름 나무 그늘에서 겨울 양지에서 내가 걸어 나온다. 들판 전부를 밀어주면 투정 부리며 밀쳐냈던 아둔했던 내 몸에서 철없는 풀냄새가 흩날린다. 자유롭게 날던 날이 단단히 이어졌던 무수한 끈은 이젠 냉기 가득한 두 무덤이 되어 한없이 깊고 멀다. 거미줄 같은 끈이라도 잡고 싶어 온 힘 다해 허우적이지만 아무 일 없듯 구름은 퍼렇게 멍든 하늘을 천직처럼 슬프게도 밀어주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시 낭독 잘 들었습니다. 네, 아까 그러면 마저 하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부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죠. 특히 시에서도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이제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여러 나옵니다. 특히 아버지에 관한 그런 시가 묵직한 무게로 다가오는데요. 그럼 이 자리에서 그럼 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좀 더 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기억이 있으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버지의 기억은 참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뭐 딱 한 가지 더 이렇게 추억이 된 거는 아버지가 닭겨놀이를 복원하셔가지고 82년도에 재연 공연으로 민속촌에 가셨어요. 그때 그 소설가 김동리 선생님 섞은 모두 한 40명이 김남조 선생님, 이여정 선생님 물론이고 40명이 민속촌에 다 같이 가셔서 같이 공연하고 닭겨놀을 하시면서 그 달빛에 덩실덩실 춤들을 추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 그 우리 아들 이렇게 딱 배가 좀 불렀을 때 쫓아갔었거든. 그게 좀 추억이 됐고요. 또 아버지가 하여튼 문학이나 다방면으로 다 이렇게 섭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끼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요즘 사람들은 나는 뭐 문학과 상관없다. 또 그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문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영화, 연극, 음악, 미술을 즐기잖아요. 스포츠를 즐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문학이에요. 문학은 우리 곁에 어디든 스며 있고 또 그 시 한 편, 시 한 줄을 요즘은 기업의 사장들도 또 정치인들도 한 줄씩을 이렇게 읊어줌으로 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 하잖아요. 그만큼 시와 이 문학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버지는 익히 아셨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저희는 어머니에 대한 인식도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그 낭독한 시에서 저희는 그 부모는 자식을 밀어주는 존재라는 걸 읽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온몸으로 밀어주는 염소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부모란 자식을 밀어주는 존재구나 그런 이야기를 저희끼리는 좀 해보았는데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이제 바탕에 깔려 있겠죠. 깔려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단한 일을 이루신 아버지시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한편으로 어머니에 대한 인식은 이 시에서 보면 예를 들면 어머니의 젖꼭지라는 시와 숨바꼭질이라는 시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드러나는 이미지가 구멍난 아버지 런닝구를 입고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티 파우더 향이 가득한 곱게 풀먹인 시간으로 드러나는 어머니라는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는데 그 사이 간극이 조금 독자로서는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지 창작자의 의도가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낭송해 주신 시는 사실 그 염소가 그냥 머리로 새끼들한테 그 풀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고는 아, 평생 나를 밀어주던 우리 부모님들은 안 계시구나. 그냥 그거를 느껴서 그냥 썼던 시였고, 또 그 러닝구, 구멍난 러닝구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러닝구가 좋은 옷이었어요. 근데 사실 어머니가 그 도시 여성으로 신여성이었는데 소나무가 있고 뽕나무가 있는 그 송파로 시집을 오셔서 정말 도시 여성인데도 시골 안악들과 너무나 잘 어울리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들이 입고 나오면 그 조금 해지면 늘어지면 엄마들이 또 그거를 양잿물에 하얗게 삶아서 또 입기도 했고 여름나기 옷이 된 거죠. 그때 이렇게 늘어진 그 사이로 봉긋하게 그 안악들의 엄마의 그 젖무덤을 보면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 신비로웠어요. 그걸 기억하고 회상하고 쓴 시였고, 또 사실 그 엄마의 이제 그 화장대에 있던 코티 분각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코티 분각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의 냄새도 그립고, 또 어려서는 그냥 달려가면 안아주고 또 엄마 행주치마로 감싸주고 코도 닦아주고 이러던 엄마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큰 거를 회상해 본 시예요. 엄마를 좀 비약한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엄마가 그 러닝구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썼던 거고, 하여튼 그때는 그 러닝구라는 게 동네 어른들이 생일이면 그게 한 장 선물하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너무 늙어 보이죠?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권현지님은 구멍난 러닝구를 입는 엄마. 그럼 조금 아버지는 너무 숭배한데 그게 대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든 엄마는 이제 신여성으로서 그 시골에 와서 그 적응하는 모습, 그게 이제 좋아 보였던 거죠. 그 시 두 편의 시 사이에 물오징어라는 시가 있거든요. 물오징어. 물오징어. 저희는 요 시에 대해서 요 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요것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니에요. 쓴 시인지. 물오징어를 이 내장을 꺼내면서 씻는데 물컹하고 나오는데 그 물오징어 같은 새끼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아픈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 여성들의 아픔, 그것도 좀 생각해봤고,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 물오징어를 뭐 의인화시켰다 할까, 그냥 의인화해서 좀 환치해본 그런 시예요. 제가 문학평론가 우리 정훈 선생님 옆에서 뭐 이 시 해설을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조금 의인화시킨 게 좀 많았을 거예요, 시에서. 네, 선생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시인이든 소설가든 어릴 때 자기 가족이나 그 자라는 환경, 이게 가장
큰 그 창작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야기니까 스토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많이 잘 버무려 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반면에 시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추억에서 그 남아있는 이미지나 어떤 상상에서 늘 그 캥기는 그림들, 사람이나 존재 혹은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당시의 목소리라든지 단어, 그다음에 뭐 직접 보았던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먼 훗날에 어느 순간 이제 문득 떠오를 때가 있겠죠. 근데 이걸 시로 형성할 때는 처음에 그 가져왔던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이미지가 변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순전히 뭐 제가 이제 시를 읽는 독법입니다만은 제 개인으로 봐서는 어떤 가족사나 어떤 부모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 물론 궁금한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형상화했을까 하는데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나온 김에 송파 산대놀이가 어떤 것인지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송파 산대놀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오늘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응? 산대놀이는 옛날에 그 송파에 그 5대 향시라고 장터가 장이 서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5개의 장이 있었대요. 가장 유명한 장. 그럼 장날이면은 그 풍물놀이 무슨 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돌리고 춤추고 그런 농악놀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날 장터에 와서 한판 노는 거죠. 마당놀이를 하는 거지. 거기서 유래된 건데 아버지가 7살 때 그걸 보면서 거기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장날이면 쫓아다니시면서 집에 들어오면은 달밤에 혼자 춤도 추시고 그러다가 청년이 돼서까지도 그거를 못 잊고는 그 자기가 만들어 보신 거죠. 아버지가 만들어 보시고 그랬는데 일제 시대 때 그걸 다 말살시켰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말살시킨 거를 다시 아버지가 만들고 복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산대놀이를 하자면 또 제담이 들어가요. 그럼 제담집을 또 써야 돼. 그걸 또 아버지가 다 쓰시고 또 물론 그 탈춤이기 때문에 그 가면을 만들어야 돼요. 바가지를 깎아서 얼굴을 만들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그게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양반을 비하하는 그런 천인들의 놀이라고 봐요. 그게. 근데 아버지는 한시 가문에 어찌 보면 양반집 아들인데 그 놀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절에 가서 빌고 막 공을 들이셨대요. 그거 못하게. 근데 결국은 해내신 거죠. 그 산대놀이를. 그리고 닭겨놀이까지 그렇게 다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걸 상놈의 놀이라고 처음엔 깔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엿한 그 지정이 됐고 또 닭겨놀이는 경기문화재 3호로 아버지가 등록을 시키셨고 산대놀이는 49호로 등록을 시켜 놓으시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게 전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단한 역할을 하셨는데 또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제가 부산에 와서도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셔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면 어찌 보면 자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좀 백호에 좀 얘기를 썼죠. 그런데 시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그 사실 되게 그냥 개인적인 아버지로서의 존경심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좀 더 존경하는 마음이 시에서 드러나 있어서 방금 해주신 말씀도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글쎄요, 저희는 일단은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이렇게 작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서 참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글쎄요, 질문이라고 한다면 작가님에게 시는 무슨 의미일까? 작가님에게 시란 뭐뭐다. 시와 시는 우리 삶을 응시하면서 영혼과 소통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각자 다르겠지만 저한텐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아픔을 겪을 적마다 행간마다 이게 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살아난 것 같아서, 시는 누가 나한테 시는 무엇이냐 할 때는 그냥 영원한 동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드신 김에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시간이 넘쳤죠.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용운, 조지훈 시인과 또 물론 바이런 시인도 있고 또 그 미라보다리 아폴리네르 등을 좋아했는데, 물론 그 시인들의 영향이 저한테 어떻게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의 따뜻함과 그 아름다움, 슬픔 이런 걸 제가 나눠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문학 톡톡이 여러분들 가슴에 조금이라도 뭔가 스며들었으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에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또 언제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시간이 금방 다 지나가지고 저도 이제 아쉬운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 한창호 선생님의 건강 일단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잡지도 지금 103호 나온다 그랬습니다. 뭐 150호, 200호까지 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적인 또 시인으로서 열심히 지금 세 권째거든요. 세 권이라고 하면 상당한 과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작 활동보다는 잡지 발간에 더 매진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연세 아직 많이 드신 연세가 아니기 때문에 잡지도 많이 꾸준하게 발간을 하면서 자기 이제 시집에도 여러 권의 시집을 내시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근황을 자주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창호 선생님의 그 문학 톡톡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